안녕하세요. 저는 한꺼내 협동조합의 연어라고 하고요. 둘째 날 오전이라서 좀 재밌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몇 해 전에 자본주의 체제에서 좀 벗어나 대안적인 삶의 방식을 모색하다가 이제 소비하는 삶이 아니라 생산하는 주체가 돼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귀농을 했고요. 그래서 귀농해서 보니 정말 농이라는 게 중요하구나를 되게 절절하게 느끼고 또 근데 그만큼 많이 소외되어 있고 농업과 농촌과 농민이 자본에 많이 포획되어 있는가를 더 몸소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농업인은 아니거든요. 그게 또 기준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농업인은 아니지만 제 위치에서 삼농이 얼마나 자본에 포획되어 있는지를 좀 발제에 담아봤어요. 먼저 처음으로는 농업혁신이라는 말로 항상 같이 나오는 청년 창업농가 스마트팜 같은 기술 대응형 접근에 대해서 말해보고 싶은데요. 이제 농업을 창업으로 말하는 시대가 왔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을 창업이라는 걸로 유입을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농촌복지사업에 청년 창업농 영농 정착 지원이라는 그런 정책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젊고 유능한 인재를 농업 분야로 진출을 해서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를 완화시키겠다 이런 사업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단순히 농사 짓는 것만으로는 돈을 벌기 어려우니까 다양한 아이디어나 기술을 너희들이 알아서 잘 생각해봐서 부가가치를 올려서 농사로 사업을 하라고 청년들에게 홍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지원을 받으려면 창업 계획서를 써야 되는데 그럴 때도 어떻게 이 농사로 사업을 하고 이윤을 창출해 내야 될지 써야 됩니다. 그래서 자연에 해를 덜 끼치는 방식으로 자급하는 소농이 되고자 하는 저나 제 친구들은 저희의 정체를 감추고 어떻게 하면 이윤을 낼지 이런 소설을 써내야만 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 혁신으로 함께 언급되는 게 스마트팜과 AI 농업과 같은 기술 대응형 접근인데요. 노동자가 아니라 스마트팜 경영자의 이미지를 내세워서 청년을 유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이들 아시다시피 기술은 언제나 중립적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스마트팜이 초반에 거액의 자본이 들기 때문에 대출 없이는 아니면 지원 없이는 일반인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자연적 환경을 완벽하게 통제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고 이 제조, 가공, 유통, 판매를 다 결합함으로 이 스마트팜과 같은 농업이 더 대규모 자본의 투자처가 됩니다. 결국 농업은 더욱더 자본에 예속되는 것입니다. 농사는 어느새부턴가 돈이 안 되고 고단한 일이 되었습니다. 농업의 이 불안정한 토대가 농업을 혁신시켜야 한다는 명분이 되었고요. 이 혁신이란 단어는 되게 자본주의 시대에 좀 많이 들리는 단어인 것 같고 또 자본과 기득권 세력이 좋아하는 단어인 것 같아요. 낡은 것을 허물며 새로운 것을 향해 나아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진보적인 의미를 내포한 것 같지만 언제나 파괴를 기반으로 하기에 선이 될 수 없고 계속해서 새로운 유행을 개인이 만들어 나가도록 경쟁을 부추깁니다. 저는 이러한 정책들과 접근이 땅과 노동을 기반으로 한 농사와 농민의 삶 그리고 먹거리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농업의 근본적인 문제와 불안정한 구조는 보지 못하게 하고 개인에게 성공과 실패의 몫을 짊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점점 심화되는 농촌의 개별화와 파편화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은데요. 반다나 시바가 쓴 이 세계의 식탁은 누가 차리는가에서 말하듯이 전 세계 식량의 약 70%는 여전히 소농이 생산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농산물 시장 개방 이후에 동아시아적 소농 구조로는 농업의 미래가 없다면서 대농 및 기업농 위주의 정책을 펼쳤어요. 그리고 그 결과 농촌 내 양극화는 더욱더 심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청년 창업농가 스마트팜 혁신밸리 같은 사업은 오히려 농촌 사회를 경쟁 공간으로 내몰아서 농민 간 갈등을 부추깁니다. 많이들 농촌을 생각하면 농과 밭을 생각하실 텐데 이 농지 중에 상당수가
부재지주의 땅이에요. 이 부재지주라는 것은 이익이 나는 땅을 소유하지만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지주를 뜻합니다. 현재 부재지주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전체 농지의 절반 정도 된다고 하고, 또 고령 농민이 사망할 경우 외지에 사는 자식이 토지를 상속받는 현실을 볼 때 15년 안에 부재지주가 전체 농지의 84%를 소유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들이 토지를 소유하고자 하는 이유는 직불금 때문인데요. 직불금이라는 제도는 원래는 농사를 짓는 농민이 소득 보전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인데, 이걸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을 뿐더러 그것을 이용해서 부재지주는 농사를 짓는 것처럼 뭐 경운기 몇 번 갈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편법을 써서 직불금을 탑니다. 아니면 농사 짓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농지는 빌려주는데 임대차 서류는 써주지 않는 방식으로 직불금을 타고 있고, 결국엔 농사를 짓고자 하는 사람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임대차 서류 없는 농지에서 농사를 짓거나 운이 좋아 임대한 농지가 있더라도 재계약을 할 수 있을지 노심초사하며 지내게 됩니다. 또 어제 주거권 세션 들으면서 이제 요 발제문에 못 썼지만 또 농촌의 주거 공간에 대해서도 좀 첨가하고 싶었는데요. 그 농촌에 빈집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렇게 임대를 내놓지도 않고 매매로도 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촌의 빈집이 되게 어떤 도시민의 펜션, 아니면 뭔가 이 불안정한 사회에 내 자산의 마지막 보루 뭐 이렇게처럼 여겨져서 정말 거기에 어떤 정착하고 해서 내 삶의 터전을 이루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살 수 없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농지도 그렇고 주거도 그렇고 정말 거기서 농사 짓고 싶은 사람 또는 살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그 농지를 소유한 사람, 주거를 소유한 사람의 이해관계를 오히려 대변하고 있는 것이 현재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농촌에는 농지만이 있는 것이 아닌데요. 산업화 이후 농촌 곳곳에 지역균형 발전의 명분으로 농공단지, 공장, 관광시설 등이 들어서 있습니다. 읍면 소재지는 이제 도시와 별반 다를 바 없게 되어가고 있고요. 산업화 자본주의 신자유주의의 물결을 농촌도 피해갈 수 없었으며 농촌 사회는 이전의 세계와는 다른 형태로 재편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농촌 사회는 점점 동질성을 잃어가고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개별화, 파편화가 심화됩니다. 다음으로는 농가 시계 분절, 그리고 그것이 누구에게 이득이 되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자본주의는 여러 요소를 분절시킴으로써 이득을 취합니다. 먹거리가 저렴해야 임금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을 재생산할 수 있고, 그리고 저렴한 먹거리를 위해서는 이 농가 시계 관계가 분리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자본은 이 분절로 인해 만들어진 틈을 자신의 이윤을 위한 사업 영역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농가 시계 분리는 농업의 주체였던 농민, 그리고 먹거리 소비의 주체인 소비자의 권력을 아예 농업 식량 관련 기업에 몰아주는 구조로 만들어져 가고 있고, 이제 먹거리가 생산, 유통, 판매되는 방식이 모두 기업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아마 다들 뭔가를 식량 같은 걸 사러 가실 때 슈퍼마켓이나 마트 위주로 가실 텐데요. 이러한 곳에서 경제 집중이 이루어지면서 슈퍼마켓이나 마트와 같은 식품 소매 기업이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를 대체해 나가고 있어요. 근데 마트와 슈퍼마켓도 당연히 어떤 자본주의 체제에서 목표가 이윤 증대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량 구매를 추구하고, 그러기 위해선 대형 공급자를 필요로 합니다. 이렇게 대량 구매 관행을 통해서만 단위 가격을 낮출 수 있고, 여기 슈퍼마켓이나 마트에서 상품이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그래야 이들의 매출액 증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슈퍼마켓과 마트가 지금 지배하고 있는 이러한 유통 구조는 오히려 대규모 생산과 값싼 가격을 농민들에게 요구를 해나가고 있고, 당연히 농민들은 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농약과 화학 비료를 쓰도록 강요되어지며, 또 기계화 규모화를 이러한 구조가 촉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농은 주변화되거나 퇴출되고 농촌의 지역 공동체는 점점 더 약화됩니다. 요즘에는 환경적 도전에 반응해서 슈퍼마켓이나 마트에 비건, 유기농, 친환경, 탄소 중립 이런 걸로 브랜딩된 제품이 많이 출시가 되지만 이는 또 다른 기업의 홍보 마케팅으로만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항하여 나타난 생협운동이 또 대안적인 소비자 운동을 만들어내며 유기농업 확산에 큰 영향을 끼치긴 했으나 대중적이기보다는 틈새 시장으로 여겨지고 생산사 소비자의 분절된 구조를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 먹거리가 너무나 편리하게 공급되는 구조 속에 살고 있죠. 마트에 항상 넘쳐나는 식자재를 보면서 정말 다들 식량 위기라고 하는데 정말 이게 위기가 맞나? 이렇게 넘쳐나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모르겠습니다. 이 농가 시계 분절이 농민, 농촌, 자연과 무 생명의 죽음을 통해 자신의 배를 불리는 농기업, 농업 투입제 산업, 식품 소매 기업, 유통기업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분절이 어떻게 타 존재를 타자화시키는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1960년대 초까지만 해도 60%가 넘었던 농민의 비율이 이제는 4%를 웃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65세 이상이 절반입니다. 지금 이 농촌의 부족한 인력을 이주 노동자가 채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풍요로운 식탁을 책임지기 위해 착취당하는 농민 밑에 또다시 착취당하는 이주 노동자가 있는 것입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이주 노동자의 근로 환경과 거주 환경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발제문에 써놨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본주의가 낳은 불균등한 발전으로 국경을 넘는 이주 노동자는 대거 늘어나고 있고 이로 인해 산업국은 더욱더 자신의 부를 팽창시킬 수 있는 반면 가난한 나라는 자국의 노동력 유출로 경제적 사회적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곳에 사는 노동자들도 자신의 터전에서 뿌리 뽑혀 강제 노동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예컨대 몰도바의 경우에는 인구의 26%가 외국에 고용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농촌의 이주 노동자는 농민과 함께 농업의 착취 구조를 온몸으로 겪고 있습니다. 이들은 농민이면서 프롤레타리아로 한국에서 살아갑니다. 농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농촌 이주 노동자의 열악한 환경은 해결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주 노동자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하고 그들의 권리를 되찾게 하는 것이 농업의 해방과 맞닿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타자화는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간, 그리고 그 공간에 살아가는 무슨 생명도 타자화됩니다. 예전 세대는 농촌과 조금이라도 관계가 있었지만 이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도시에서 태어나고 한평생 도시에서 살다 보니 농촌은 점점 더 고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지만 이제 농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대다수의 사람은 알기 힘듭니다. 농촌은 현재 도시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곳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966m 거리에 폐기물 처리 공장이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도시의 폐비닐,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등을 고형 폐기물 연료로 가공하고 악취가 극심한 하수 슬러지 온이 건조 사업을 주민 동의 없이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주민의 삶과 환경을 파괴하는 폐기물 처리장이나 토속 채취장 같은 경우에는 마을 주민이 함께 힘을 모아서 반대하지만 요즘엔 또 자본이 농촌을 잠식하는 방법이 교묘하게 달라졌습니다. 바로 녹색 전환 그리고 재생에너지의 탈을 쓰는 것인데요. 녹색으로 포장된 이 사업은 주민들에게 일자리 창출시켜주겠다, 보조금 지원해주겠다, 관광사업으로 개발해주겠다 이런 사탕 발린 말로 농촌 사회를 분열시킵니다. 재생에너지를 대규모로 생산하려면 막대한 규모의 토지가 필요할 뿐더러 새로운 산업적, 기술적 재생에너지 인프라 건설에는 자연 훼손이 불가피하고 이를 만들기 위해 활용되는 에너지는 대부분 재생에너지가 아닙니다. 재생에너지를 대규모로 생산하겠다고 막대한 양의 숲을 파괴하고 그 숲에 깃들어 사는 무생명을 학살한다면 우리 삶의 터전이 안전할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는 곡성에도 양수발전과 풍력발전이 들어서려 합니다. 폐기물 처리장이나 토속 채취장과 다르게 이러한 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은 반대하는 목소리를 조직화하기에 어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녹색 전환으로 불리는 재생에너지 사업은 토건 사업자와 권력자의 배를 불릴 뿐입니다. 물론 재생에너지는 필요하다는 것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금 같은 형태의 난개발은 안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에너지 사용량을 얼마나 줄일 것이고 중앙집중 에너지 정책이 아닌 지역적이고 분산적인 에너지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지에 대한 논의 없이 그냥 단순히 재생에너지 필요하니 많이 만들어내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오히려 기득권들이 원하는
또다시 축출되는 공간으로 농촌이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앞의 경우와 같이 민도가 낮아서 저항이 적은 농촌만을 식민지화하는 일도 있으나 도시와 농촌이 모두 식민지화되는 일도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농식품 대기업은 이제 도시뿐만 아니라 농촌까지 다 장악했습니다. 이제 농촌에서도 손쉽게 베스킨라빈스, BBQ, 파리바게트 같은 프랜차이즈를 읍면 소세지에서 쉽게 찾을 수 있고 작은 슈퍼에도 코카콜라, 농심, CJ 같은 기업이 침투해 있습니다. 이들은 식량 생산에 힘쓴다고 스스로 홍보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이윤 추구만을 목표로 삼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저는 농을 우리의 몸과 삶, 사회 건강성의 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도시민 중심으로 전개되는 운동이나 정치적 의제에 농이 심도 있게 다뤄지지 않아서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이는 농이 우리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먹고 사는 존재잖아요. 먹거리의 공공성이 회복된다면 노동 문제, 생태 문제와 함께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이 변화할 것입니다. 또 농은 자연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에 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사회적 노동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농을 빼놓고는 체제 전환을 이야기할 수 없는데요. 저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서 몇 가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먼저는 농업, 농민, 농사, 농촌의 개념부터 재정립하자고 말하고 싶은데요. 자본주의 경제에서 농업은 수지를 맞춰야 하는 산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농업이 산업이 되면서 농업의 목표도 이윤 창출이 된 것이죠. 그러나 저는 농업은 산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먹거리는 공공의 영역이니까요. 그리고 농민에 대한 개념도 바뀌어야 합니다. 귀농했다고 하면 다들 농사 짓는 규모와 작물을 묻습니다. 그래서 자급 가능한 규모의 논밭에서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한다 하면 다들 되게 실망해 하시면서 그건 농사도 아니다. 이렇게 텃밭이다. 이렇게 답이 돌아옵니다. 농민은 규모가 있는 땅을 경작하고 작물을 출하해 수익을 내며 농업이라는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땅을 경작하고 생태적인 방식으로 작물을 기르는 모두가 농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사의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화학비료, 농약을 쓰는 관행농뿐만 아니라 유기농 또한 문제인데요. 유기농은 본래 의미는 되게 좋아요. 유기적인 생태계 원리에 기반한 농사법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걸 친환경 농업 육성 정책을 펼친다 하면서 이 과정으로의 농사가 아닌 결과 또는 인증의 농사로 이렇게 초점을 맞추게 되면서 아무리 유기살충제나 유기비료를 많이 쓰더라도 기준에 맞기 때문에 이런 유기농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농업으로 변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정보다는 결과, 인증만을 중시하는 제도는 유기농이든 친환경이든 아무리 개념이 좋더라도 그 개념을 변질시킵니다. 앞으로의 농사는 결과보다는 과정을 더 중시하며 자연에 해를 덜 끼치는 농생태학에 입각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먹거리 공급뿐만 아니라 토지 회복, 탄소 흡수를 한다는 점에서 소중한 사회적 노동으로 여겨져야 할 것입니다. 농촌도 마찬가지로 식량 생산원, 에너지 공급원, 쓰레기 폐기장으로만 식민지화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연결될 수 있고 전통 문화를 보존하고 다양한 지역사회 공동체를 형성하는 다원적 기능이 인정받고 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구조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정치적인 세력을 결성해 싸움에 함께 연대하자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11월 11일이 어떤 날이신지 아시죠? 빼빼로 데이도 있지만 농민의 날입니다. 열린 전국 농민 대회에서 저도 곡성군 농민회와 상경에 참여를 했는데요. 이 시위에 관련된 기사 얼마 없고 대중의 관심도 받지 못했습니다. 농민이 농민 기본소득, 농지개혁, 농산물 수입 저지 등의 요구를 하지만 정부는 귀뚱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힘과 세력이 약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함께 연대해서 세력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세력을 키워나가는 방법으로는 예전에 꽤나 보편적이었지만 지금은 희미해진 농활이라는 것을 제안하고 싶은데요. 저는 농활이 그저 뭔가 며칠간 가서 농사 일손을 돕는 체험 이런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발제를 준비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점이 농활이 농민과 학생 또는 대중의 연대를 일으키는 정치적 활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몰랐다고 하니 최유정 쌤은 아주 놀라시더라고요. 너무 당연한데 몰랐냐 이렇게.
이러한 대중적 농활의 위협을 느낀 당국은 농민과 학생의 연대를 차단하기 위해 물리적인 탄압과 이데올로기 공세를 가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현재도 농활이 남아있긴 하지만 정치적인 기능보다는 그저 봉사활동이나 학점 취득 등의 형식으로 그 역할이 축소되어 있습니다. 다시 농활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활성화해보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는 소농이 주를 이루는 사회를 꿈꾸며 농을 곁에 둔 사람이 많아지도록 하자라고 제안하고 싶은데요. 앞에서 말했듯 근데 1960년대는 60%가 넘었던 농가가 이젠 4%를 웃돌고 있고 근대 사회 이전에는 농민의 비율이 세계적으로 80%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줄어든 농가만큼 소수의 사람이 대규모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더 많은 사람이 농을 곁에 둘 수 있도록 농을 중심으로 한 체제 전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농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도시에서도 주말 농장을 비롯해 주택가, 가로수가 늘어선 도로, 옥상, 지붕 등 곳곳에 텃밭을 일굴 수 있을 것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접근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농은 최대한 퍼질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이 생산자와 소비자의 분절된 구조를 넘어서서 작물을 직접 키워보고 성장을 지켜본 사람은 식량에 대한 기존과 다른 가치를 갖고 다른 방식으로 소비할 것입니다. 지금 시간이 오버됐는데 빠르게 마지막 이야기를 할게요. 마지막으로 혼란에 두려워하지 말고 인내로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자고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쿠바란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근데 이 쿠바의 혁명군이 독재 정부를 몰아내고 사회주의 정부를 세우니까 미국과 동맹국들이 쿠바와의 교역을 끊었어요. 근데 이제 쿠바는 처음에는 다른 사회주의 나라들과 뭔가 교역을 하면서 경제를 이어나갈 수 있었는데요. 이제 사회주의 나라들이 점점 해체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쿠바도 원래는 자신의 설탕을 판매하고 석유를 수입하는 형식으로 경제를 이어왔는데 그거를 해나갈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석유를 국방과 운송 발전에만 배분할 수 있었고 민간용으로는 거의 배분할 수 없었어요. 근데 이제 농업이 자본주의화 되면서 많이 석유랑 밀접한 관련이 있게 되고 농기계나 이런 화학비료도 다 석유를 통해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나갈 수 없었던 거예요. 화학비료와 농약을 만들 수 없었고 그래서 다 같이 어떻게 해나갈까 생각하다가 전통적인 방식으로 생태적인 방식으로 농사를 다시 지어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쿠바 정부 과학자 농민이 다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해에는 수확량이 좀 많이 줄었는데 이게 토양도 회복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몇 해가 점점 지나자 관행농에서 했던 수확량과 맞먹는 양의 수확량을 이렇게 해나갈 수 있었고요. 그리고 도시에서도 그 변화가 이렇습니다. 수확량이 많이 부족해지니까 첫 해에 도시에서도 이런 텃밭 가꾸기 열풍이 일어났고 이렇게 1990년 43%였던 쿠바의 식량 자급률이 단기간에 95%로 오르게 됩니다. 우리나라 현재 식량 자급률 대략 23%고 쌀을 빼면 3%입니다. 농을 중심으로 한 사회를 일궈나가고 농생태적인 방식으로 농사를 짓는 것은 쿠바에서 그랬듯이 처음에는 혼란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인내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아이디어를 떠올린다면 화학비료와 농약으로 지력이 고갈된 토양이 다시 시간과 노력에 따라 다시 회복되며 비옥해지듯 저희도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